여러분들과 함께 시황 좀 살펴볼까요? 네, 시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바밤, 날아오바. 오늘은 그 실적 발표가 있었죠. 오늘 그 방송의 헤드라인 제목이 네, 미국의 GDP 역성장 마이너스 0.3%.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증시가 살짝쿵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간 건 아닌데요. 이게 그 S&P 기준으로 볼게요. 어, S&P로 봤을 때는 S&P 500으로 봤을 때 보통은 이제 S&P 500으로 보긴 하죠. 왜냐면 이제 요쪽 나스닥으로 보기에도 하는데 네, 평균적으로 S&P 500으로 보게 되면 S&P 500이 0.15 상승해줬고요. 다우가 0.35, 나스닥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게 많이 빠지진 않았죠. 이게 뭐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0.09%거든요. 뭐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고. 근데 너셀은 약간 많이 빠지긴 했네요. 많이 빠졌다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빠졌긴 했네요. 왜냐면 마이너스 0.63이자 마이너스 0.5 이하로 빠지게 되면 좀 충격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많은 충격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거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빅스 지수가 상승해졌어요. 2.19로. 예, 빅스 지수가 어제 여러분들하고 빅스 지수 함께 좀 살펴봤죠. 뭐 아니라 다를까 제가 기술적으로 분석한 결과 뭐 아니라 다를까 올라오긴 했죠. 그러니까 빅스 지수가 올라왔다는 얘기는 지금 빅스 지수가 많이 올라온 건 아닌데요. 빅스 지수가 올라왔다는 이야기는 변동성이 있었다는 얘기죠. 컸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스닥이 마이너스 0.09 살짝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우가 0.35, S&P 500이 0.15 정도 상승해졌습니다. 그래도 좀 시장에서 좀 선방해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게 그 장 초반 시작했을 때는 이런 소식이 나왔죠. 미국의 그 GDP가 마이너스 0.3%라는 역성장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그리고 경제 지표가 다 안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므로 해가지고 이게 장 초반 시작했을 때 이거 볼까요? 나스닥? 네, 저가로 마이너스 2.87%까지도 빠졌어요. 예, 여기 확대해 볼게요. 네, 요 캔들 보게 되면 마이너스 2.87%까지 저가로 하락했다가 종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0.09, 고가로는 0.13까지 올라갔다가 살짝쿵 이렇게 좀 내려앉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 좀 동반되면서 캔들은 화이트 캔들 나왔죠. 양봉의 캔들 나왔는데요. 요거는 이제 캔들이 상승 관통형 화이트 캔들이 나온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21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평선을 보게 되면은 5일선이 이제 골든 크로스가 되긴 됐죠. 이날 4월 25일 날 골든 크로스 돼서 올라왔다가 앞에 좀 정확대가 있다 보니까 맞으면서 살짝쿵 빠졌어요. 빠졌는데 21선을 딱 지지하면서 다시금 장초반 빠졌다가 왜 빠진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GDP가 마이너스 역성장이 됐기 때문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장 막판에 오면서 장 막판에 오면서 다시금 올라와 줬거든요. 그러면 장 막판에 어떤 이유 때문에 다시금 이렇게 상승해 줬냐? 어, 기술적 실적 발표가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오늘 뭐 대표적인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그다음에 메타입니다. 메타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저도 봤는데 같이 볼까요? 좀 굳이 뭐 천천히 보죠. 저도 좀 살펴봤는데 매우 좋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좋게 나왔다는 얘기가 어떤 관점이 있냐면 한번 보죠. 이건 아닌 거고. 이걸 봅시다. 이게 딱 보시기에는 직관적이지 않아가지고 이게 뭐가 좋은지는 잘 느끼시지 못할 건데요.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왜 이게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지. 자료가 예, 올라왔죠. 우선은 이제 컨센서스 대비 좋게 나왔죠. 여기 보시다시피 뭐 전년 동기 대비로도 매출액이 13% 증가했고요. 순이익도 18%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컨센서스가 뭐 684억 달러 정도 했는데 700억 달러로 나왔고요. EPS도 3.2달러인데
예상치가 3.46달러니까는 다 좋게 나왔죠. 그리고 뭐 세부 섹터별로 봐도 산업 부분별로 봐도 다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다 좋게 나왔어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메타도 좋은 결과 나왔습니다. 실적이. 네, 보시되면 이제 매출도 414억 달러에서 423억 달러, 컨센서스보다 좋게 나왔고, 전년 동기보다도 좋게 나왔고, EPS도 5.28달러에서 6.43달러로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출 가이던스도 좀 높게 수정을 했어요. 긍정적으로 다 좋은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핵심이냐면은 여기서 좀 이런 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간혹 가다가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좀 판단하실 적에 기준잣들은 뭐 컨센서스보다 좋게 나왔으니까 좋은 건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근데 그거는 되게 뭐 판단의 기준잣대를 그냥 시청자분들이 쉽게 잡으시라고 컨센서스 대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컨센서스 대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컨센서스를 뽑아낼 때 그 애널리스트들이 뽑아내잖아요. 그게 뭐 재미삼아 뽑아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고려했을 때 컨셉이 어떻게 나오느냐,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한 것보다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 비교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좋아요.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생각하는 수준으로 이렇게 보다 좀 더 높게 나온다면은 직관적으로 비교 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 좋게 나왔구나라고 이제 시장에서 인식을 하겠죠. 왜냐하면은 이게 주가란 게 시장의 반응이잖아요. 근데 시장의 반응이란 것이 기대치보다 좀 더 높게 나오게 되면 현실치가 좋게 실제치가 좋게 나오게 되면 당연히 주가가 좀 상승하겠죠. 근데 컨셉이 시장의 기대치보다 떨어지게 되면은 주가가 좀 떨어지겠죠. 결과가. 그런 관점으로 해가지고 보통은 이제 되게 뭐 직관적으로 볼 때 컨셉 대비 어떻게 됐냐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건데요. 그렇게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일반 분들은 그렇게 보셔도 되긴 하는데, 근데 약간 전문가들은 그렇게만 볼 수는 없죠. 왜냐면 컨센서스라는 것이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판단 기준잣대의 영역이 있거든요. 약간 주관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 그분들이 뭐 근거가 없는 거 아니죠. 다 계산해서 때린 거거든요. 뽑아낸 거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는데 진짜 전문가라면 그것만 보진 않죠. 또 다른 전문가들의 어떤 또 다른 관점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관점은 전문가마다 다릅니다. 그냥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컨셉 대비하는 거고. 우선 컨셉 대비 좋게 나왔고 전년 동기들 다 좋게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뭘 더 중점으로 봤냐면 다른 건 아니고 저는 컨센서 대비보다는 저는 이 회사가 성장을 하느냐의 관점을 봤어요. 그러면 이제 저야 뭐 워낙 그 많은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니까는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는 평균적으로 그 영업이익률이 마진율이 몇 프로가 나오냐면은 30%가 넘어요. 최소 볼 때도 35% 정도 돼요. 그러면 요번에도 35%를 유지했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요번에도 35%를 유지했어요. 아마 그 이상일 거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리고 메타도 마찬가지예요. 30% 이상을 유지를 했어요. 그러면은 왜 이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관세 이슈가잖아요. 관세 이슈로 인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실적은 약간 좋게 나올 수도 있기는 하지만 다 똑같이 가이던스를 낮춰요. 다음 분기 때는 가이던스가 이렇게 좀 낮아질 것 같다. 왜? 관세 영향을 받으니까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이 좋게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관세 영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되게 긍정적으로 결과치를 뽑아낸 거잖아. 관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30%, 35%가 넘는다면은 평상시하고 똑같다는 거거든. 평상시보다 약간 더 높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뭐 높다 안 높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평상시 수준이에요. 그러면 이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여기 마이크로소프트를 보면서 이야기할까요? 오늘 마이크로소프트가
뿅 하고 시간에 좀 올라오긴 했죠. 이거 왜 반응이 안 돼? 여하튼 간에 여기 지금 반응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뿅 하고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8% 정도 좀 애프터 마켓에서 상승을 했는데요. 저 상승한 부분은 생각해 보세요. 예전보다 관세 이슈로 인해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락을 한 거잖아. 그치? 가치가 하락했잖아. 근데 요번에 관세가 이슈가 있어서 저평가돼 가지고 아니 가치가 하락돼 가지고 가치 평가가 절하돼 가지고 떨어진 건데 지금 오히려 올라가잖아. 아니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관세에 영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관세가 없었을 때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빠진 거는 뭐예요? 과대 낙폭으로 볼 수가 있겠죠.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을 본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실적이 발표된 부분은 매우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지금 주가가 빠진 부분이 관세 이슈로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빠졌는데 요번에 실적 발표도 관세에 영향이 있어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현재 가치, 미래 가치를 선반영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안 좋은 것보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관세가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가 있던 없던 간에 결과치가 똑같이 나온 거잖아요. 오히려 약간 좋게 나온다든지. 그렇다고 한다면 이 회사는 지금 하락한 부분은 저평가됐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시간에 8% 정도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메타도 마찬가지야. 메타도 실적이 높게 나왔어요. 아까 보셨다시피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메타 같은 경우는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메타의 그 수익의 대부분이 광고 수익이잖아요. 근데 이게 경제가 안 좋아지고 그렇고 지금 뭐 대부분 그 광고의 수익의 약 20% 정도거든요. 약 20% 정도가 어디에 그 수익이냐면 아시아권에 있는 중국이에요. 중국이 아무래도 미국에 수출을 하니까 그 중국의 그 20% 정도가 메타의 20%의 매출에 해당되는 게 중국이거든요. 근데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이 오히려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광고를 통해서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메타인데 그러면 좋은 거죠, 뭐. 긍정적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그래서 오늘 방송 제목에도 이렇게 써놓은 거야. 예. 미국의 GDP는 마이너스 0.3%로 역성장했지만 AI 기술주는 질주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된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메타가 좋은 실적을 발표하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어떻게 됐어요? 엔비디아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까 내가 보니까는 메타가 그 자본 지출 있잖아요. 투자 지출을 좀 더 상향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지금 관세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이 AI 회사, 플랫폼 회사들은 그 서비스를 하는 것은 AI라든지 광고 플랫폼 이런 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그 소프트웨어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인프라가 갖춰져 되잖아요. 그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는 쏘리 그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는 누가 제공하죠? 그럼 엔비디아가 제공하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상승을 해줬죠. 4% 정도. 그래서 이런 가치 사슬에 의해서 가치 사슬의 어떤 상승의 연쇄 반응에 의해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예, 메타가 실적이 좋게 나옴으로 해가지고 엔비디아도 상승해줬다. 그러다 보니까는 대형주가 상승하다 보니까 이게 아까 보셨잖아요. 나스닥이 오늘 장 초반에 마이너스 2.87%까지 빠졌었는데 결국은 장 막판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예, 고가로는 0.13, 약 3% 정도의 변동성을 주면서 상승해 준 거죠. 그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긴 하겠죠. 어렵지 않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냐면 제가 블로그에도 자료 올려드렸는데 미국의 경제는 매우 안 좋게 역성장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캐치할 수가 있냐면은 잘 봐보세요.
오늘 올라간 종목 개수를 한번 살펴봅시다. 분명히 상승했잖아요. 근데 상승 종목 개수가 1344개고요. 하락 종목 개수가 1757개입니다. 하락 종목 개수가 1757개로 더 많아요. 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셀 지수가 마이너스 0.63% 빠졌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그나마 미국 증시가 선방해준 부분은 특정 종목에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특정 종목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 엔비디아, 대형주, 시가총액 큰 종목, 거래되기 큰 종목. 여기가 올라가니까 지수가 마치 선방에서 올라간 것처럼 보인 거죠. 근데 실제로 봤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락한 종목 수가 더 많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GDP도 역성장한 상황이고요. 그러면 지금 상황은 미국의 경제가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미국 경제는 당연히 안 좋죠. 당연히 많아서 역성장인데 그걸 뭐 좋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역성장 하다 보니까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바이든 때문에 그렇다. 또 남 탓하고 있죠. 예, 전형적인 스타일.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 그 제 방송을 연재해서 계속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 스토리가 이어질 거예요. 어떻게 스토리가 이어지냐? 제가 이야기한 대로 움직이지 않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린 그 맥점의 흐름대로 제가 처음에 이게 월요일인가요? 월요일날 뭐라 했어요? 이번 주 미국의 증시 운명은 어디에 달려 있다고 그랬죠? 실적 발표하고 경제 지표에 달려 있다고 얘기하잖아. 뭐 아니나 다를까, 그렇죠? 이렇게 잡아드렸죠.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아드렸죠. 그리고 나서 또 어제 뭐라고 했죠? 어제 빅테크 실적 앞두고 랠리 지수 관세 이슈는 어떨까? 빅테크 실적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리고 오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미국의 GDP는 역성장했다. 그런데 오늘 상승한 것은 AI 기술주는 질주했다. 뭔가 약간 이율 배반적인 환경의 조건들이죠. GDP가 역성장했으면 기술주의 실적도 안 좋게 나와야 되잖아요. 통상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근데 지금 보게 되면 GDP, 미국의 경제는 안 좋은 경제 지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AI 기술주는 좋은 실적이 나온 거지. 물론 저건 있어요. 어떤 우려가 있냐면은 요번에 그 실적 발표한 게 1분기잖아요. 그 1분기 실적 발표에서 그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는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하는 회사잖아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면 하드웨어적인 인프라가 필요한 거죠.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런데 이 관세라는 영역이 있잖아요. 관세라는 것은 비용이 증가하는 영역이잖아요. 근데 이 하드웨어적인 이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들어가는 원자재라든지 이런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은 다 관세에 의해서 비싸질 수 있는 요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전에 한 100억 달러 정도면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했었는데 이제는 관세가 20% 이상 아니면 100% 이상 부여됐기 때문에 이 하나의 데이터 센터를 지으기 위해서 뭐 125억 달러가 들다든지 이렇게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번에 실적 발표한 거 봤을 때는 뭐가 반영되지 않았냐면 이런 자본 지출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관세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반영되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왜냐면 초기잖아. 지금 이게 1분기가 1월 달에서 아니 그 이제 그거 다 다르긴 한데 통상적으로 1월 달에서 3월 달이긴 하잖아. 근데 관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게 언제예요? 4월 2일하고 4월 9일 날 시행된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4월 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1분기 실적을 5월 달에 발표를 한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요번에 실적 발표에 관세에 대한 영향에 대한 실적에 적용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2분기 때는 우려가 되겠죠. 어떤 우려가 되겠어요? 마진율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왜 마진이 떨어져요? 성장은 하고 있는데 AI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성장하고 있는데 이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원자재 비용이 발생하면 당연히 마진율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우려로 보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실적이 좋게 나와가지고 이번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다음 분기 실적은 마진율이 떨어질 수 있다.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이 이런 부분, 에비타 뭐 이제 그로스 마진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이라는 것은 회사가 성장해야지, 펀더멘탈이 성장해야지 주가가 올라가고 그거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음 분기 때 이 관세로 인해 가지고 데이터 센터의 비용이 짓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런데 그 인프라는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마진이 떨어지겠지. 수요는 그대로인데. 그래서 뭐 요번에는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와가지고 엔비디아도 올라가고 함께 AI 관련된 쪽이 올라오는데 이게 이게 아마도 다음 분기 때는 좀 실적이 마진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고 뭐 마진이 떨어져봤자 워낙 그 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엔비디아의 그 영업이익률과 수익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 느낌은 다를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30%대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30%대면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의 그 수준인데 그거를 계속 유지하는 회사들이거든요. 안정적으로. 근데 이제 만약에 거기서 35였는데 다음 분기 때 뭐 33이라든지 32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진율이 줄어들게 되면은 당연히 주가에 영향을 있긴 하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시고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겠다. 그러면은 지금은 어떤 거예요? 지금 괜찮죠. 당연히 그 지금 좋게 나왔으니까 지금 괜찮죠. 아 그리고 요번에 그 미국의 실적 발표가 나옴으로 해서 또 어떤 걸 느낄 수가 있냐면 분명히 GDP는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GDP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다 안 좋게 나왔습니다. 뭐 고용 ADP 고용 보고서인가요? 예, 그것도 안 좋게 나왔고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좀 이야기가 되는데요. 아 여러분들 그 제가 다 이거 자료 올려드렸어요. 예, 올려드렸는데 블로그에다 올려드렸는데 그 이렇게 좀 해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경제지표 해석할 때 그 PC 지수를 여러분들이 그것만 보시잖아요. 뭐만 보시냐면은 월간 기준으로 뭐 보시거든요. 예, 월간 기준으로 해서 나온 그 PC 지수만 보셔요. 그 월간 지수로 보게 되면 이전 분기 대비 이전 분기가 아니죠. 이 전달보다는 네,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2.6%인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뭔가 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대부분 물가 지수가 잡히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아, 물가 지수가 잡히니까 나름대로 뭐 미국 경제가 좀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긴 하는데 그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여기 있다. 이게 이렇게 됐죠. 이거 이렇게 해서 볼까요? 예. 여기 보시면 뭐 이전치가 3.0이었는데 2.6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인플레이션의 어떤 둔화가 있다라고 보는데 요거는 그 월 단위예요. 예. 그래서 월 단위는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 그 분기로 해서 나온 게 있어요. 그 분기 PC 지수가 있거든요. PC 지수는 3.5가 나왔어요. 약간 상승했어요. 약간. 전달보다 약간 상승, 3.5인가 3.6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장기 관점으로 본다면 인플레이션은 상승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대부분 월간을 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두 가지야. 이거는 월간을 보는 것은 단기 관점으로 보는 거고요. 분기 관점으로 보면 장기 관점이에요. 장기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오히려 요번에 그 PC 지수는 올라갔어요. 좀 헛갈리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게 여러분들 그 지금 머릿속에 그 계속 기억되는 게 월간 기준으로만 그 기억되시기 때문에 그걸로 보게 되면 뭐 3.0에서 2.6으로 떨어졌으니까는 아 이게 괜찮다라고 인플레이션 둔화됐다라고 좋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 분기로 보게 되면 요번에 그 GDP 발표할 때 여기 나오나? 여기 나온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3.5, 3.6으로 나왔잖아요. 이거는 이전
분기보다 이전 2024년 4분기보다 약간 더 높게 올라온 수치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은 아직까지 잡히진 않았어요.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은 아직 안 잡혔고 단기 인플레이션만 좀 낮아진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연준에서는 아직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는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 PC 지수는 근데 요거는 제가 네, 자료를 블로그에 올려드렸으니까는 그거 보시면은 요 정도 제가 아웃라인만 잡아드려도 세세한 것은 네, 그 블로그 자료 보시면 아실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연준에서 금리 인하가 좀 중요하잖아요. 왜 중요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원하시는 게 또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자녀가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아드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들이 있죠. 그분이 또 이렇게 뭐 많이 활동하시죠. 또 그분이 또 어디에 관심이 있으시냐면 암호화폐에 관심이 있으시더라고. 트럼프 아들이. 여하튼 간에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쪽이 하는 게 떤 사업을 하시죠? 그 대대로 그 할아버지부터 사업하는 게 부동산 개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암호화폐하고 부동산 개발 사업 그쪽에 아무래도 중점적으로 집중하고 있고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또 부동산 쪽이 어디하고 연결돼 있죠? 부동산 쪽이 금리하고 연결돼 있지 않았어요? 부동산 개발이 잘 되려고 한다면은 뭐가 좋아져야 돼요? 금리가 떨어져야지. 그래야지 수요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요번에 그 모기지금리 있잖아요. 뭐 최근에 부동산 관련된 그 지표도 경제 지표도 나왔는데 뭐 여러분들 다 보셔서 아시긴 했지만 부동산에 대한 그 모기지금리는 떨어졌어요. 약간 많이 떨어진 건 아닌데 살짝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모기지금리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그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모기지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보통은 이제 어,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근데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제가 녹록하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왜 이런 걸 말씀드리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이고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문의 어떤 이제 줄기가 부동산 쪽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암호화폐. 암호화폐는 이제 아드님이 암호화폐에 너무 관심 많으신 거고. 그러면서 또 트럼프 대통령도 또 암호화폐 쪽에 또 육성 정책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규제 완화 정책도 펴고 그래가지고 암호화폐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갔다 지금 좀 떨어지긴 했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뭐에 관심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채권 금리에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채권 금리가 떨어져야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부동산이 활성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쪽 가문인데. 그러면은 금리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최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서 이렇게 채권 금리가 또 빠졌다가 갑자기 올라갈 때 충격을 받았죠. 충격을 받고서 뭐 어떤 발표를 했죠? 이제 뭐 우리가 뭐 중국에게 145% 관세를 부과했는데 그걸로 뭐 50에서 60으로 줄이겠다 뭐 이렇게 에,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아시죠? 이거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그러다가 지금은 다시 또 내려오니까 또 나몰라라 하는 느낌이 있어요. 나몰라라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관심사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긴 하겠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는 어디에 쏠려 있냐면 채권 금리에 쏠려 있습니다. 채권 금리. 아마 채권 금리에 모든 경제 정책의 방향성이 약간 바로미터의 역할처럼 채권 금리가 좀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다 보니까는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 파월 의장에게 많은 압박을 가했죠. 그러다가 압박을 가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다가 뭐 파월 의장 해임 철회 뭐 이런 소식도 있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는 이 금리가 언제쯤 인하되는가가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요번에 PC 지수 발표됐는데 이제 아까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단기 PC 지수는 월간 PC 지수는 떨어지긴 했지만 분기 PC 지수는 오히려 상승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밖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야. 제롬 파월 의장인데 아니 인플레이션이 하락하지도 않았는데 제대로 하락하는 기미가 보이지도 않는데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장기 PC 지수는 올라가는데.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 말에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언론사에서 특히 한국 언론이죠. 예, 한국 언론에서 그 단기 PC 지수, 월간 PC 지수만 마치 그게 전부 다 있는 것처럼. 예, 그리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긴 한데 주로 이제 그런 거 위주로만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는 그 받아들이신 분들이 월간 PC 지수만 보시는데 월간 PC 지수만 보시지 말고 그러면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월간 PC 지수만 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 아니야. 그분은 그래도 최종 판단을 하시는 분데 다양하게 보시지 않겠어요? 하나만 보고 월간을 막 보겠습니까? 그거야 뭐 우리가 그냥 언론들에 의해서 세뇌 교육 받았으니까 월간을 보시는 것뿐인 거고. 장기 저기 분기의 PC를 보게 되면은 오히려 올라갔어요. 예, 올라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올라갔다는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현실인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장기 PC 지수가 안 빠졌습니다. 그래서 PC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있긴 하겠지만 PC 지수가 빠지진 않았어요. 이건 또 공감을 못 하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본인이 그렇게 세뇌 교육을 받아 오셨으니까 예, 그건 그렇게 한 거. 그건 누가 그렇게 세뇌 교육을 받으라고 강요한 것도 없고 단지 TV만 보시다 보니까 그런 것뿐인 거고 언론사 못 보시다 보니까. 네, 여하튼간에 그래서 PC 지수는 네, 물가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할 때 그 동기가 없어요. 동기 요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뭐 최근에 뭐 트럼프 대통령 이제 취임하신 지 100일 되셨잖아요. 100일 되신 다음에 뭐 지지자들 계신 그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발언을 하셨잖아. 그런데 결국에는 뭐 나는 뭐 잘못한 거 없고 바이든 때문에 또 남 탓하시고 그러니까 뭐 그러면은 뭐 남 탓하시는 분들은 신뢰가 없죠. 왜냐면 문제를 나부터 출발해야지 그 원인이 나부터 있다고 생각해야지 그 다음부터 이제 원인을 해결을 할 수 있는데 나는 전혀 문제가 없어.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는 전혀 문제 없으니까 이제 관세는 추진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관세를 추진하게 되면은 그 비용은 누구에게 짊어지게 하는 거나요? 우선은 뭐 여러분들 다 익히 아시긴 하겠지만 관세가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소비자들, 미국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이 있긴 하겠죠. 그리고 또 2차적으로 또 어디에 영향이 있죠? 아까 우리 분석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인프라 기업. 예, 거기도 관세로 인해 가지고 또 투자 비용이 더 많이 증가하겠죠. 이게 투자 대비 뭔가 리턴 금액이 커질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서 증가해야 된 건데 오히려 그냥 들어가지 않아도 지불하지 않아도 될 돈이 증가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마진이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래저래 결국에는 관세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이 나올 수 있는 그 데이터의 지표는 언제일 것 같아요? 이제 2분기 실적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겠죠. 근데 2분기 실적은 언제 나오죠? 2분기 실적은 보통 8월달에 나오지 않나요? 네, 2분기 실적은 7월달에서 8월달 말까지 요때 나오는 거니까 요때 아마도 지금 뭐 기업들의 실적은 이번보다는 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긴 했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나마 뭐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일시적이나마 엔비디아도 좀 같이 상승해 주긴 했는데 그래서 뭐 지금 상황은 괜찮죠. 뭐 지금 상황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상황은 네, 기술적 반등이 있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만약에 근데 그건 있죠. 뭐가 있냐면은 그러면 미국 경제는 어떠냐? 미국의 펀더멘탈은 안 좋게 나왔잖아요. 뭐 좋게 나온 게 없잖아요. 뭐가 하나도 좋게 나온 거 없지 않나요? 예.
경제지표는 다 안 좋게 나왔고, 다만 이제 그 빅테크 기업의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만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온 거고. 근데 그거는 경영 능력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종목 분석을 해드릴 적에 AI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뤘던 게 있었죠. 이제 다 예전 영상들 보시게 되면 아 제가 왜 이걸 이렇게 떠들어대는지 아실 거예요. 네, 그 코파일러를 통해 가지고 AI에 대한 이 투자 수익을 어떻게 뽑아낼 것인지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왜 이렇게 오늘 요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수익을 유지하게 됐냐면은 이게 구글하고 좀 달라요. 그 수익의 개념이. 사스라고 하나요? 예, SAS. 요쪽의 수익의 개념이 다른 그 AI 기업들하고의 경영 전략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제인가요?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관세는 어쩔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다. 그거는 바뀔 수가 없잖아요. 단지 그 관세를 몇 프로 주냐 건데 뭐 그게 20%냐 뭐 10%냐 아니면 뭐 50%냐 이런 건데 그거는 관세는 50%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그는 지불하지 않을 돈이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고정비가 들어가는 거잖아. 고정비가 들어가면 당연히 마진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진이 줄어들게 되면 주주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거 갖다 뭐 관세율이 몇 프로가 뭐 중요하겠어. 어차피 마진이 떨어지는 건데. 마진이 떨어진다는 것은 성장이 둔화된다는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런 관세 그 환경 조건 하에서 그나마 경영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냐에 따라서 다른 기업보다는 선방할 수 있긴 하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상승장이었다가 하락장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상승장은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잖아. 왜? 시장이 불마켓이니까 너무 호황이잖아. 그럼 당연히 주식에 투자 않겠어요? 그럼 당연히 주식 투자니까 거래량도 막 증가하고 거래량도 증가하겠지. 근데 지금 관세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데 여러분들의 돈을 막 대놓고 막 투자할 수 있겠어요? 많이? 예전보다는 상승할 때는 하락장일 때는 이제 이럴 때는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투자금도 줄어들 거고 불확실성이 계속 존재할 거고 그러면 어떤 게 발생하냐면은 그 내 돈을 투자할 적에 예전에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막 투자했고 뭐 개념 없이 막 투자했지만 상승장일 때는 이제는 하락장이기 때문에 약세장이기 때문에 내 돈 하나하나 투자할 때 좀 더 깊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는 생각이 많아져야 되는 타임이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은 내 돈에 대한 그 한계성이 있어요. 예전에는 막 대놓고 막 내질렀잖아요. 상승장일 때는. 그래도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상승장인데. 근데 하락장이고 약세장이면은 내 돈을 대놓고 내질러 수 있겠어요? 그럼 뭐 하겠어요? 긴축 투자하지 않겠어요? 완화 투자하는 거 긴축 투자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내가 뭐 A도 사고 B란 종목도 사고 C란 종목도 예전에 샀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겠죠. 이제는 한쪽에 좀 돈을 좋은 기업에 선택해서 그 좋은 기업에 더 투자하지 않겠어요? 지금의 상승장이라면 모든 기업이 다 대부분 좋은 기업이겠죠. 같은 모멘텀을 타고서 경제가 부흥하니까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경제가 안 좋아지고 떨어지잖아. 오늘도 보셨잖아. 오늘 S&P 500 다우는 올라갔다 하는데 나스닥은 약간 조정받았는데 그래도 지수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선방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상승 종목 개수가 많아요? 하락 종목 개수가 많아요? 하락 종목 개수가 많잖아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선택받은 종목만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그 선택된 종목이 왜 올라간 거야? 당연히 경영을 잘했으니까 올라갔겠지. 남들보다 뭔가 특별한 경영 능력이 있으니까 올라갔겠지.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한정된 투자금 갖다가 좋은 기업에다 투자하는 그런 전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에요. 그러면은 지금은 어떤 게 필요하냐면은 이 회사가 성장한다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최소 못해도 A라는 종목이 B라는 종목보다 경영을 좀 더 잘해가서 덜 빠진다. 성장률이 덜 떨어진다.
그러면 난 A라는 종목에 투자한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A라는 종목에 또 둔화되긴 하지만 최소한 B, C, D, E, F, G보다는 A라는 종목이 그나마 경영을 잘해서 이 하락률이 둔화율이 좀 작다,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작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한정된 돈들이 어디로 몰리겠어요? 당연히 A로 몰리지 않겠어요? 굳이 뭐 A, B, C, D, E, F, 아니 A를 빼고서 나머지 B, C, D, E, F, K 뭐 거의 다 투자하겠어요?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인 상식적으로. 그러면 지금은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이런 경제적인 관세적인 경제적 환경 하에서도 경영 능력을 최대한 잘 발휘해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업에다가 투자하는 게 맞죠. 그러면 지금은 투자하는 종목의 어떤 포인트를 보셔야 되겠어요? 그 회사의 그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인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비즈니스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경영 전략이 무엇인지. 이런 관세의 영역에서도 다른 회사보다는 덜 영향을 받으면서 수익률을 유지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최소 못해도 돈을 쏠릴 거 아니야. 왜? 굳이 안 좋은 기업에다 투자하려고 노력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뭐 안 좋은 기업에다 투자하려고 애쓰긴 하겠지만 기관계. 그러니까 여기서 기관계라고 한다면 큰 돈이 있는 분들, 생각이 있는 분들, 생각이 없는 분들이야 뭐 그런 생각을 하진 않겠죠. 근데 생각이 있고 노하우가 있고 전문가적인 분들은 당연히 내 돈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어디에 투자하겠어? 경영 능력이 좋은 회사도 투자하겠지. 그러면은 그 경영 능력이라는 영역은 어떤 영역이냐면 예를 들어서 구글 회사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 메타고 있고 모두 있어. 커뮤니케이션 회사가 있어. 플랫폼 회사가 있어. 그러면 상호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예전에 상승장일 때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알파벳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함께 올라갔잖아요. 왜? 상승하니까 경제가 좋으니까 어차피 다 같이 상승하니까. 근데 지금은 하락장일 때는 이제는 개별 종목 위주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하락장일 때는 어떻게 돼요? 하락장일 때는 예를 들어서 한국을 예를 든다면 2,000개 종목이 다 폭락하고 나머지 뭐 한 100개 종목이라든지 200개 종목만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별돼 가지고. 그럼 그런 회사들이 왜 올라갔어요? 당연히 다른 회사보다 경쟁력이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지. 경쟁력 없는데 올라갔어요? 물론 뭐 한국에서는 테마사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 근데 이제 일반적인 관점으로 한다면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가져간다고 한다면은 관세는 이미 불보듯 뻔한 거고 그런 환경은 이미 주어진 거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신뢰성은 이미 떨어진 상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하실 것은 내가 투자하는 종목의 경영자가 얼마큼 경영을 수익을 극대화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가는지 그거에 대한 검증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죠. 뭐 한 일례로 든다면은 테슬라.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그동안 뭐였어요? 그동안 정치권에 막 떠돌아 다니셨더라. 그러다가 이제 테슬라가 막 폭락하고 그러니까는 최근에 이제 정치에서 좀 그만하고 좀 줄이고 그다음에 테슬라에 좀 집중하겠다. 이렇게 좀 선언하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테슬라가 반등해서 올라오긴 했죠. 물론 오늘은 빠지긴 했지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두 가지를 못해. 두 가지를 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퍼포먼스를 그렇게 못 내는 거죠. 뭐 일이야 뭐 못하겠습니까? 10가지 일도 하고 100가지 일도 있어요. 1000가지 일도 할 수 있지 않겠어? 근데 결국에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성과를 일론 머스크가 다 낼 수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뭐 계속 정치권에서 이렇게 있었겠지. 물론 지금도 정치권이 있긴 있는데 그나마 예전보다는 덜 관여하겠다는 거잖아. 그리고 더 회사 테슬라에 더 집중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본다면은 지금은 얼마만큼 경영자가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얼마나 잘 가져가는지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이 투자자들에게는 필요한 안목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어떤 능력이 필요하죠? 안목이 필요하죠. 안목. 여러분들 요번에 경험하셨잖아. 내 안목이 좋으면은 좋은 대통령을 뽑는 거고, 나라가 경제가 좋아지면 좋은 대통령을 뽑는 거고, 국민들의 안목이 떨어지면 본인들 수준에 맞는 대통령을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그렇잖아요. 사람이란 게 본인 수준에서 끼리끼리 노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제가 어제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관세라는 영역은 더 이상 희망은 없다. 뭐 중국과 뭐 네고시에이션을 한다 뭐 한데 별 의미 없다. 그리고 이미 그 네고시에이션 하고 협상하기에는 시간은 이미 늦었다. 왜? 이미 다 적용되고 있잖아. 관세가 이미 4월 9일부터 4월 1일부터 다 적용되고 있는데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단지 뭐 적게 주냐 많이 주냐 그건데 별 의미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극적으로 중국과 미국이 관세 영역에서 타결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뭐 그건 좋긴 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시는 거는 중국과의 관세 협상을 원하는 건 아니죠. 그게 핵심은 아니지. 뭐가 핵심일까? 그걸 생각해야지. 뭐가 핵심일까를 생각해야지. 관세는 단지 어차피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미 사실화된 거고. 그냥 그건 명분일 뿐인 거고. 중국과 뭐 전화 통화했다 그런 것들은 그냥 립 서비스 수준인 거고. 그러면 더 이상 이제 관세에 대해서는 네, 뭐 큰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포커싱을 두고 생각하실 것은 경영자겠죠. 경영자가 얼마나 이 환경에서 경영 능력을 발휘하냐. 근데 그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경영자의 어떤 경영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그건 평가가 돼요. 그거는 겉모습만 보지 마시고 계속 여러분들이 모니터링 하시고 분석하시려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종목에 대한 경영 평가를 비즈니스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지. 그걸 평가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지. 그렇게 평가하시려고 한다면 평상시에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습관이 돼서 지금 이런 환경에 이런 글로벌 경제 환경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관점에서 평가를 해야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들어가야 되면 완전 파고 들어가야 돼. 약간 스토킹처럼. 스토커처럼 완전 파고 들어가야 돼. 끝까지 파고 들어가야 돼. 완전 물고 늘어져야 돼. 물고 늘어지면 그때 보여요. 근데 이제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이 투자하실 때는 그렇게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 언론에서 이야기해 준 거. 네, 그런 거 뭐 보시면서 스스로 찾아내는 건 아니잖아요. 스스로 뭔가를 창조적으로 생각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언론에서 이야기해 주면 그거 보고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뿐인 거지. 이게 거기서부터가 이제 그 분석 능력의 차이가 디테일함의 차이가 커지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그게 차이를 만드는 거죠. 여하튼 간에 그냥 그래도 제가 아까 얘기하잖아. 디테일함은 어차피 AI가 다 해결해줘요. 근데 방향성은 AI가 해결 못하는 거 아시죠? 방향성은 인간이 잡아주는 거예요. 일은 AI가 하지만. 근데 방향성을 AI가 잡아주지는 못합니다. 그 방향성을 잡으려고 한다면요. 진짜 엄청난 자료의 양이 필요합니다. 제가 괜히 24시간 이 시장을 분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시장을 분석해야지만 방향성이 나오는 거지. 종합적인 데이터를 다 분석해야지. 지금 시점에서 어떤 방향성을 잡을 줄 아는지를 아는 거지. 뭐 한두 가지. 뭐 언론사 누군가가 이야기했을 그거는 방향성이 아니죠. 그냥 별 의미 없죠.
그러니까 수많은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방향성을 잡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 이야기할까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이야기했으니까 항상 주식 투자는 현실을 직시하세요. 현실을 직시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뭔가를 쌓아 올리는 겁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 혼자만의 어떤 상상력으로 투자하는 영역은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